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2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대선 D-30일입니다. 약 한 달 남겨뒀습니다. 대선이 3월 9일인데 2월 달이 28일밖에 없죠. 28일까지 있으니 오늘이 3월 7일이 2월 7일이 대선 딱 D-3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일면에 다 보도를 했습니다. 지지율 조사죠. 지지율 조사를 일면에 보도한 조간신문이 5개인데 조선, 동아, 국민, 한겨레, 중앙 이 5개인데 4군데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중앙일보 조사에서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오차범위 안에 다 있는 건데 오늘 조간신문은 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그러니까 조간신문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해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3.4%,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8.1%, 5.3%포인트가 차이 났는데 이것은 오차범위 밖입니다. 이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3%면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한 달 전에 앞서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아침에 나왔고, 오늘 이 조간신문들의 이 지지율 조사는 일정 부분 흐름은 있지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같이 한 것을 보면은 윤석열이 35, 이재명이 31, 그리고 안철수는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이 앞서고 있죠. 그리고 동아일보도 윤석열이 41.7, 이재명은 37.0, 41.7 대 37.0,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이 또 앞섰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계속 10% 안팎입니다. 여기서는 10.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아일보 조사에서 좀 특이한 점은 리서치에서 한 조사인데 한 달 동안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은 2.9%포인트가 내려앉았고 윤석열 후보는 무려 1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1.5%. 처음에 연초에 1월 1일자에 막 조사한 그때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상당히 앞서 있었죠.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뒤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일보는 윤석열 37.2, 이재명 35.1, 안철수 8.4, D-30 여론조사. 일제히 다 윤석열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선거가 워낙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도 상당히 이 리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 조사가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도 한겨레 신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론조사 업체 케이스텟 리서치가 한겨레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의 기대와는 다르게 윤석열이 38.8, 이재명이 32.6. 자, 오차범위에서 간단합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날 뻔한 이런 조사 결과가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가 나왔죠. 한겨레 신문이 원치 않는 조사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사를 실시해서는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오차범위 안 접전,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10.8, 당선 가능성을 묻는 데 대해서 윤석열이 45%, 이재명이 35%,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안정론보다 10%포인트 높다. 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고, 자, 중앙일보 조사가 유일하게 이재명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했는데 이재명이 38.1, 윤석열이 36.8, 오차범위 안에서 오히려 이재명이 앞선다. 자,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계속 선도가 왔다 갔다 하죠. 조사 방법의 차이 이런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4번 조사를 했는데 매번 1위가 바뀌고 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이 역전시켰다. 그전에는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이렇게 분위기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재명이 44.4, 윤석열이 32.9 이렇게 나왔는데 지지율과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걸로 보내라는 질문에는 이재명이 36.5,
윤석열이 45.2.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서 낮지만은 당선될 거라고 보는 쪽은 오히려 윤석열이 더 높다는 그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한 달 전 딱 지지율 1위가, 제가 이것을, 다 종합을 해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이 5군데 여론조사, 조간해 놓은 5군데 여론조사 평균을 내니 이렇게 됩니다. 이 윤석열이 이 평균이 37.9, 지지율이 37.9, 그리고 이재명이 34.76, 그리고 안철수가 10.6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37.9 대 34.76이면은 거의 3%포인트 이상 이 윤석열이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 정도 앞서면은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를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서울신문이 분석을 했는데 한 달 전에 지지율 1위를 한 후보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가 실시된 것이 1997년,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됐습니다. 한 달 전 지지율 1위 후보가 7번 중에 6번 당선됐다. 그동안 한 달 전에 이 갤럽 기준입니다. 다 같은 여론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갤럽 기준으로 한 달 전에 1위를 했던 후보가 7번 중에 6번 당선됐다. 유일하게 한 번 아닌 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2002년 노무현 후보 당선입니다. 그때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를 해서 1위였던 이해창을 꺾었죠. 자, 2002년 대선만 예외인데 대선 26일 전 조사에서 갤럽입니다. 노무현이 25.4, 그리고 정몽준이 25.1, 거의 같았죠. 그 전에는 정몽준이 더 앞섰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단일화를 했는데 그때 단일화를 할 그 시점에 이해창은 32.3%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다음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다음날 조사를 하니 노무현이 무려 43.5%가 됐습니다. 단일화 효과죠. 그리고 이해창은 37.0. 자, 43.5%면은 단일화 바로 전에 조사에서 두 사람의 합계가 50.5%입니다. 그런데 43.5%면은 물론 일부는 이탈을 했지만은 뭐 수치적으로 1+1이 2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단일화 효과로 노무현의 경우에 무려 18%포인트가 지지율 확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 제가 이 통계를 내드린 결과에 의하면 3%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데, 자, 그래도 불안하죠. 나중에 이 선거가 다가설수록 이 조직력, 여권의 조직력이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수단을 막 동원을 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안철수가 지금 10.62%입니다. 아침에 조간 그 평균이. 그리고 윤석열이 37.9 이렇게 하니 단일화만 하면은 이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벌써 지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가 단일화의 이 골든 위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화요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단일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선거운동 들어갈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무슨 뭐 유세 차량이나 현수 막 홍보물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사람도 전국의 조직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갑자기 철수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야 된다. 1차 골든 위크다. 나중에 또 물론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도 단일화를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일화 할 거면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지지율 조사를 아까 제가 5군데 조간을 보여드렸는데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은 조간신문은 일제히 이 후보 단일화를 일면 톱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일화가 지금 이번 주에 최대 이슈가 될 텐데, 자, 눈에 띄는 거는 한국일보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단일화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안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를 꺼렸죠. 그리고 안철수를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이었는데 한국일보 단독 인터뷰에서도 안철수를 배려하면서 이게 예의가 아니다고 했지만 훨씬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냐? 윤석열, 안철수와 단일화 배제 안 한다. 자, 윤석열 후보도 다 아는 거죠.
지금 이번 주가 골든 위크다. 그러면 운을 띄워야 된다. 연기를 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안철수와 단일화 배제 안 한다. 이런 언급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정확한 코멘트는 이겁니다. 단일화 후보, 안철수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바깥에 공개할 게 아니다. 저는 이 코멘트를, 이 멘트를 들으면서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0년 이상 한 감각으로 보면은, 아, 이거 이미 물밑에서 뭔가 얘기가 오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물밑에서 오가는 얘기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때쯤 되면 두 사람이 전격 만나서 단일화를 단일화를 발표를 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온 분이라는 점에서 저와 방향이 같아. 자, 그리고 합쳐서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것이다. 상당히 진전된 발언이죠. 그리고 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또 합니다. 뭐냐면, 이 단일화는 지지율을 수학적, 산술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화학적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죠. 화학적 반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답합니다. 1997년 대선 때 DJP 연합을 화학 반응이 일어난 사례다. DJP 연합. 자, 이 대선판을 바꾼 단일화는 두 번 있었죠. 뭐 여러 차례 단일화가 있었지만 대선판을 완전히 바꾼 건 두 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 그리고 1997년 김대중과 김종필. 자, 이 두 개인데,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물리적 단일화입니다. 물리적 단일화는 노무현과 정몽준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경선을 해서 이긴 사람이 그냥 단일 후보가 됐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DJP는 화학적 결합입니다. 뭐냐면은 공동정부를 구성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나가는 그 김종필 세력, 충청을 중심으로 한 김종필 세력이 지원을 하되 정권을 잡으면은 지분을 나눠 갖는. 이 지분을 나눠 갖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상당히 좀 뭔가 야합 같지만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일단 국무총리 자리와 장관직을 많이 주는, 자, 이것이 공동정부죠.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리적 단일화가 아니고 화학적 단일화. 자,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전국근의 혼술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분인데, 김용환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화학적 단일화를 이야기했는데, 김영환이 이 글을 올려서 책임 총리 걸고 야권 후보 단일화 담판을 해야 된다. 책임 총리 걸고 야권 후보 단일화 담판을 해야 된다. 책임 총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환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선 2017년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그 대선 기획단장 이렇게 해서 안철수와도 상당히 가까운 인물이죠. 지금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이고, 그래서 아마 물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책임 총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톡은 공동정부론을 이야기합니다. 야권 단일화 넘어서 공동정부론도 꺼냈다. 단일화뿐이 아니고 공동정부. 그냥 이 화학적 단일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학적 단일화죠. DJP 모델. 상당히 좀 구체화되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뭔가 그냥 막연하게 단일화가 아니고 이 책임 총리, 공동정부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자, 원희룡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초박빙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공동정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능하다.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또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맡아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 디지털 플랫폼.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초격차 산업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주 첨단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총리직을 가지고 장관들 경제 분야 특히 인사를 해서 행정부를 이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제가 어제 그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너서클 안에서 아예 안철수를 후보로 교체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찌라시에 놔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찌라시가 일종의 흑색선전이고 민주당 쪽에서 붙들이는, 그러니까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관계를 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공교롭게 어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일화가 아예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열려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송영길이 대신 나섰어. 이거 뭔가, 그런데 이 송영길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너서클 안의 그런 핵심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고춧가루를 뿌려보자는, 자,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세계일보 일면톡 보시면은 초박빙 구독깰 카드, 여야가 단일화를 꺼냈다. 자, 야당뿐이 아니고 여당도 단일화를 꺼냈다. 이 기사가 또 눈에 띄죠. 여야가 단일화 카드를 꺼냈다. 여권도 꺼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 송영길이 이재명을 대선해서, 사실상 대선해서 안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 후보 단일화가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꼽히면서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보냈다. 우상호, 이번엔 우상호입니다.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 우상호가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안철수는 대선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다. 중도차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새로 영입을 한 인물이죠. 이 최진석은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일화가 지금 뭐 다 이야기하는 건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죠. 그래서 화학적 단일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주 간혹 이재명과 안철수의 단일화, 이것도 슬쩍슬쩍 흘러나오는, 자, 이런 것은 현실성보다는 아마 이관계, 좀 흙탕물 뿌리기, 좀 방해, 회방, 뭐 이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얼마 전까지 윤석열 그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그 윤석열은 연기나 하라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사실상 축출당했죠.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김종인이 계속 이재명 쪽과 만나왔는데, 그때 송영길 만나고 박용진 만나고 했는데, 어제는 심야에 이재명과 또 만났습니다. 김종인이. 그래서 이재명, 김종인과 전격 회동해서 무슨 뭐 지원을 요청했나. 자, 이런 것도 지금 선거 한 달 앞두고 좀 이합집산을 하는 단일화를 포함해서 그런 와중에서 또 심야에 찾아와서 김종인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눴다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려 1시간 20분가량 밤 8시에 강화문에 있는 김종인 사무실 가서 1시간 20분가량 만났다는데, 자, 제 생각에는 김종인은 이렇게 계속 그 전에 박용진 찾아가고 송영길 찾아가고 막 이랬는데, 이 만나는 자체,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를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전 얼마 전까지 윤석열 쪽에 그렇게 본인이 구애작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합류를 해서 뭐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앉아있다가 지지율도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윤석열과 충돌을 해서 나오고 했는데 불과 얼마 됐다고 다시 민주당 사람들이 찾아오면 다 만나가지고 마치 뭐 조언을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동아일보 제가 칼럼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논설주간 칼럼인데 제목이 자, 안철수 책임 총리론입니다. 제목이 안철수 책임 총리론. 안철수 책임 총리론인데 이 칼럼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책임 총리의 화학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화학적 단일화하는 것이 윤석열에게도 좋고 안철수에게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요지는 이겁니다. 자, 안철수는 철수 트라우마, 그동안 계속 양보만 한 그 철수 트라우마 해소 카드는 경제장관 인사권을 보장받는 책임 총리를 가져가는. 그리고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래서 나부터 권력 나누겠다 이런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 안철수 국무총리 안철수가 경제분야 장관의 인사권을 사실상 보유하고 모든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 그리고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책임 총리가 되는 것.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 돼서 그렇지. 그리고 안철수 총리가 나라의 미래를 열 경제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공동정부 형태. 자, 이것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권력 분산을 솔선하는 건 윤석열이 집권하면 부인 김건희 씨 등 처가가 막후 권력을 휘두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건이 주장을 하죠.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권력 분산. 안철수에게 책임 총리를 비롯해서 경제 분야를 맡기면은.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뻔히 보이는 정권 교체의 길을 거부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하다가 정권 연장의 문을 열어준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 투표일까지는 30일. 아직 시간은 있다. 더 큰 회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아마 이번 주 내에 고심을 하고 물밑 접촉도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